어저께 어머니 집에 갔다가요. 어머니 편찮으시니까. 근데 저거를 보다 보니까, 야, 저게 그 카타카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님이 질환이 있는데, 어머님이 가진 질환이 우리한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카타카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날 때 그거를 이렇게 싹싹 빼가지고, 그거는 빼고, 이것도 빼고, 나쁜 거 빼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있는데, 그 두 사이에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사이에서 나쁜 것만 이렇게 몇 가지를 다 빼가지고, 그나마 좋게끔 만들어 놓은 아이를 카타카에서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가능해요. 저 영화가 나올 때는 이제 SF였는데, 지금은 유전자 조작, 배아에서 조작해서 유전자 맞춤하기로 나오는 게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렇게 나온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에이즈에 취약한 유전자를 빼고, 그 이란성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그 시술한 의사를 구금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몇 년 살다가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한 세상이 됐는데, 영화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허용을 해버리면, 그에 따른 또 엄청난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거를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사실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규제를 하지 말고 네. 뭘 하지 마라, 뭘 허락을 받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포지티브한 그 룰을 만들어서 그냥 해라. 근데 너 나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제 이런 식의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지금 바이오 분야로 가니까 그거는 또 곤란하겠네. 그렇게 갔다가는 진짜 해놓고 나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중국에서 그런 사람 잡아갔다 그러면 잡아갈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허가받지 않은 무슨 뭐 생명윤리, 실험윤리 뭐 이런 거가 뭐 있었겠죠. 그건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그게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게 1978년 영국인데 1978년 예. 네네.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사람 몸 안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배아가 착상을 해서 가임기간 지나서 출산을 하는 과정으로 여태까지 호모사피엔스가 2세를 낳아왔는데 1만 년이 넘도록 그랬는데 1978년에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이건 사람 몸 안에서 정자하고 난자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생긴 배아를 다시 사람 몸 안에 집어넣어서 착상시켜가지고 가임기간 지난 다음에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이게 78년,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당시니까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이거 어쩌면은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근데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도 한 번만에 성공을 못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시험관하기 시술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아마 뭐 들어보거나 하셨겠지만, 시험관하기 시술 성공 가능성은 지금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시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유산이 되거나 또는 뭐 배아가 뭐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배아를 보통 한 4개씩 만들어 놓거든요. 4개 만들어서 2개 착상시키고 2개는 냉동 보관했다가 얘네에다가 무사히 이제 태어나게 되면 냉동 보관하던 배아는 그냥 폐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방금 폐기 처분이라고 얘기했던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생명이니까. 예, 예. 저 가톨릭 같은 데서는 지금도 가급적 신자들한테 시험관하기 시술은 이제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에서 정해준 윤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그냥 합의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배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인이라고는 간주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류는. 근데
마찬가지로 유전자 맞춤하기 기술도 저도 사실 길게 보면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엄격한 관리, 통제, 규제, 제도, 뭐 법규 이런 걸로 이제 잘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허용하게 되면 분명히 10중 8구도 아니야. 10중 90.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2세 태어날 때 우리 집안은 선천적으로 이런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제거하고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분명히 이제 의사한테 하는 김에 네, 머리도 좀 좋고 아니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렇게 좀 만들어주라. 마사지 해달라고 그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면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 이거의 차원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냥 생물 물리학적으로 금수저가 돼버리는 거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2세대 정도만 지나면 인류는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위험성을 아니까 이미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걸 허용 안 하는 거지. 이게 된 게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느 바이오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에 있는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웬만한 게 많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웃으면서 하는데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현상이 허락만 되면 되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그 생명윤리위원회인가?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섭다. 네. 거기서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자기네는 그냥 다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거기다 물어보고 확인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네들이 그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우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모 회사 대표, 모 회사 이사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카타카라는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저게 정말 두 세대, 그러니까 30년, 한 60년 가면 2085년쯤 되는데 그렇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창 AI라든가 무슨 뭐 양자 컴퓨터, 뭐 핵 융합 발전, 뭐 이런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도 많이 되지만 이것들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가야 할 길이 사실 멀어요. 먼데 이 바이오 분야는 제가 볼 때는 밥상은 사실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서로 다들 보면 숟가락 젓가락 들고서 누가 먼저 시작하나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는 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바이오 분야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장거리 우주 여행을 할 때 좁은 우주선 안에서 뭐 짧아도 몇 달, 길면 몇 년을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글쎄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최소 반년이 걸리니까. 네. 화성까지 가는데. 예, 그렇죠. 지금 현재 6개월, 과학기술로. 6개월. 예. 장거리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인공동면이거든요. SF 영화에서는 이미 다 나오죠. 지금 인공동면 기술은 그리고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포유류들, 뭐 곰이라든가 뭐 양서류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파충류들도 다 겨울잠을 자니까. 예. 근데 인간의 인공동면도 옛날부터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이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최종 임상 실험을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잠 동면 실험을 인간을 대상으로 했다가 만에 하나 실험 대상자가 못 깨어나고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리 피실험자가 뭐 잘못돼도 나는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각서를 쓰고 이런 절차를 다 밟겠지만 이 사람이 영원히 못 깨어나 버리면 이 사람이 아무리 각서를 쓰고 잠들었어도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괜찮다, 난 죽어도 좋다고 각서 썼다라고 과학자를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을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는 어떤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뛰어넘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과학 실험 윤리, 생명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거는 과학 밖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떤 해법을 계속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가만히 누가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담론화 시키자. 담론화 시켜서 아주 보수적인 차원에서 그럼 요까지는 해보자. 요까지는 하자.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동의가 되면 그래도 또 한 단계 더 먼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때 말씀해 주신 그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프로메테우스를 찾으러 우주여행을 하죠. 그 우주여행을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한 2년 잠자고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럼 만들고 났는데 재밌는 거는 동면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고 어떻게 저거를 과학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을까라고 하는 장면이 일어나자마자 구토를 막 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긴 뭐 먹고서 잤으니까 뭘 구토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저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가설이 있으니까 저런 장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담론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론장에서 막 치열하게 찬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런 설정이나 이런 미래 기술 자체를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화두를 던지는 그러니까 거죠. 기술은 있다. 뭐 이렇게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 그거를 SF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조금 옛날 영화 중에 어비스라고 있어요. 어비스. 예. 그 깊은 바닷속 심해에 있는 기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심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잠수부들이 이렇게 산소통 메고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내려가면 수압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폐가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찌그러지는 이유가 폐 속에는 이제 기체 상태의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물이 몸 바깥은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니까 이 수압 때문에 이게 점점 폐가 찌그러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폐 안에도 기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공기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균형이 유지가 같은 되겠네. 액체 상태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폐가 액체 상태면은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나? 숨을 못 쉰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어비스에 보면은 붉은색이 도는 무슨 용액 같은 무슨 액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액체가 호흡이 가능한 액체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군대에서 아직 비공개된 어떤 이제 장비인데 숨 쉴 수 있는 액체라고 하면서 거기서 군인 한 명이 그 이제 시연을 하는데 생쥐 한 마리를 그 액체 용액 안에다가 담그고 뚜껑으로 꽉 눌러요. 못 나오게. 그럼 얘가 그 안에서 이제 버둥거리다가 익사할 거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폐 안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얘가 쥐가 그 안에서 버둥거리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계속 살아서 호흡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이 특수효과나 무슨 특수 촬영이 아니라 실제 장면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있다는 그 거네? 용액 있어요. 그 퍼플 플로르데칼린인가 하는 뭐 그런 용액인데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자세한 네. 정보는 모르지만 네. 이 용액 안에 그러니까 저기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가 우리가 기체 상태로 호흡하는 이 공기의 산소 농도하고 이제 비슷해가지고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이제 뭐 처음에는 막 콜록거리고 막 그러겠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쥐가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처럼 인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간 실험으로 이 용액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오픈한 데는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분명히 미국을 포함한 뭐 몇몇 나라에서는 군용으로 아마 분명히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뭐 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미디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임상을 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 대표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저도 시간 나면 SF를 막 찾아서 보다가 그 프로젝트인가 하는 영화였는데 약을 하나를 먹어요? 먹으면 한 5분 동안에 완전히 슈퍼파워가 돼요. 총을 맞아도 총알이 들어가지도 않아. 여기다가 튕겨 나와.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정말 만화네 만화냐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임상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부 당국에서 임상 허가를 내주질 않는 거죠. 아예 절차를 못 밟게 하는지 뭐 그러니까 비밀리에 옆으로 뭐 마약 거래하는 것처럼 옆으로 하면서 먹은 사람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비밀 조직으로 만약에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뭐 신나게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공공연하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군사용으로 이런저런 재밌는 실험을 그동안 많이 했었던 게 지금은 다 이제 기록이 공개가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뭐 심지어 미군에서 뭐 초능력자들을 양성하는 실험을 실제로 그런 부대를 운영을 한 적도 있고 이것도 영화로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그 MK 울트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최면술 같은 걸로 이제 그 암살자들을 양성하는 이게 멜 깁슨이 나왔던 컨스피러시 티어리였나 하는 영화로도 나왔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하게 일상생활 하다가 이렇게 최면을 쌓고 무슨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어떤 그 명령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스위치 온이 되면서 하달받은 명령을 수행을 하는 그런 그 비밀 프로젝트를 1950년대였나 60년대까지 지속이 됐나 하여튼 미국 이게 아마 CIA 프로젝트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었죠. 뭐 미국도 그렇고 옛 소련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던 본 시리즈 있잖아요. 본 시리즈. 그러니까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본 아이덴티티, 이래가지고 본 시리즈라고 하는 특수요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거는 SF도 아니고 이제 스릴러 첩보 영화인데, 요 시리즈들 중에도 보면, 맷 데이먼 말고 다른 배우가 주연을 한 것 중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먹게 만드는데, 그걸 먹으면 보통 사람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프로젝트라는 작품은 이제 약간 좀 비현실적인 거고요. 이 본 시리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정에서는 정기적으로 무슨 약물 같은 걸 계속 먹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운동신경이라든가 반사신경 속도, 근력 같은 게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좀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짝 향상되는 정도만으로도 이 사람이 뭔가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약물을 계속 먹으면서 이 사람 몸은 점점점 망가지고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먹는 건지는 잘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냥 먹으라니까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것의 실상을 알게 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복약을 거부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직접적인 임상 대상으로 삼는 여러 가지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사실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은 많은데 이게 지금은 20세기와는 달리 이 생명 윤리라든가 과학 윤리, 실험 윤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참, 그 카타카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키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근데 글쎄, 제 기억에 한 5cm 정도 컸으면 좋겠는데, 5cm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5cm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그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얘기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엎드려 있던가 누워가지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무슨 깁스 했던 그런 장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5cm인가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자면
그 상상이지만 잘라가지고 뭔가를 그 뼈 대신에 뭐 티타늄이 됐든 뭘 집어넣고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어떤 식으로 이어놓고 그 다음에 피부는 또 어떤 식으로 또 했고 뭐 이게 가능하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요새 성장 호르몬 먹인다고 뭐 광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야 성장 호르몬이 아니고 여차해서 만약에 허락만 되면은 아니 그럼 뭐 한 3cm 키우고 싶어? 그럼 3cm 더 키워주고 5cm 키우고 싶어? 5cm 키워주고 뭐 10cm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의료행위? 네. 이런 것들도 의료행위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뭐 미용행위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5cm 이상 10cm까지는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몇 cm 키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늘리는 거는 뼈에다가 무슨 시술을 안 하는 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하고 피시술자 동의만 얻으면 부모, 미성년자일 경우에 지금도 저는 그건 합법적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회에서 이걸 얼마나 받아줄 거냐 하는 이슈가 계속 네. 남아 있는 거죠. 네.